저는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현장에서 거리에서 싸워왔습니다. 제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노동자와 민중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신 스스로가 불의에 맞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우리의 운명을 이끌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했기에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가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찾았습니다. 고공에 올라가 있는 바로 고진수를 찾았습니다. 30m 철탑 위에 올라가 있는 김영수를 찾았습니다. 그 싸우고 있는 동지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그들을 하늘 감옥에 가두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찾았습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찾은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정치는 이것입니다. 아픈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늘로 오른 노동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뒤지지 않는, 밀려나지 않는 정치,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진보 정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수구와 보수의 정치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배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 수구와 보수, 오른쪽으로 가 있는 이 운동장, 이제 우리가 바로 세웁시다. 노동자 진보의 이름으로 민중의 대한민국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오늘 진보 정치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러 함께 와주신 권영국 정의당 대표 김해초청 강연에 와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현재는 정의당 경남도당 사무처장을 하고 있고 직전에 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당시 권영국 후보의 경남선거대책위원회에서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이소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강연 시간이 아무래도 조금 퇴근 시간하고 겹치다 보니까 조금 더 늦게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약속한 시간이 되어서 시작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이제 준비하면서 권영국이 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권영국 대표를 이제 물구나무 대표, 물구나무 변호사, 거리의 변호사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전 신청을 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까지도 혹시 신청을 못했는데 가도 되느냐고 이렇게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김해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 강연과 앞으로 진보 정치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이 깊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기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신 정의당 김해 지역위원장 천은영 위원장님 모시고 인사 말씀 듣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해 지역위원장 천은영입니다. 날이 많이 쌀쌀해져서 다들 감기는 안 걸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며칠 감기 때문에 좀 고생을 했는데요. 쌀쌀한 날씨고 또 시국이 엄중한데 기꺼이 저희들이 부름의 요청에 응해주신 우리 권영국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주제인 진보정치의 미래, 우리가 항상 저 화두를 떠오를 때마다 머리가 욱신욱신거리고 속이 답답하고 그런 세월을 쭉 보내고 왔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당분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조금 더 나아져 왔듯이 앞으로도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미천한 시작이지만 저희 지역 김해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듣고 마음 새기고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면서 좋은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전은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연하면서 권영국 말 잘하던데 대체 누군가 해서 오신 분들도 또 계실 거고, 권영국 대표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동안의 노동운동 활동들을 쭉 지켜와 주신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긴 소개는 않고 그냥 오늘의 또 강연을 하러 또 김해까지 와주신 권영국 대표님을 큰 박수로 바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지금 경주에 갔다가 들렸다가 오는 길이기도 합니다. 지금 경주에서 뭐가 이루어지 뭘 하고 있죠? 네, 에이펙. 에이펙이 사실 이제 결국은 트럼프의 놀이판이 되다시피 하고 있어요. 모든 언론이 아마 트럼프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할 텐데. 사실 에이펙이라고 하는 원래 이제 뭐 이 지역을 통해서 연대와 뭐 성장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그 빛이 많이 발해버렸죠 이번에. 그래서 이제 정말로 우리 민중들의 목소리를 크게 내야 될 그런 이제 사실 이 회의이긴 한데 굉장히 약해요 이 문제가. 그래서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과정에서 며칠 전에 왜 경주 안강 두리공업 지역에서 질식을 4명 해가지고 3명이 돌아가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 안강이라는 곳이 제가 이제 이따가 여기 잠깐 나오는데 대학 졸업하고 처음 취업을 했던 곳이에요. 그 지역이. 그래서 이제 이번에 사고가 나자마자 뛰어내려갔는데 결국은 그 유족들 이제 3분에 대한 대리까지를 맡아가지고 이제 그 문제도 지금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마 이제 그 진보 정치의 미래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이제 맞닥뜨리고 있는 진보 정치의 미래는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이따가 하나씩 한번 봐가는데, 근데 그 얘기만 하면 너무 좀 우울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희망도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걸어왔던 길을 잠시나마 좀 소개하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변호사라는 사람이 왜 거리의 변호사가 됐고, 또 왜 정치를 하게 되었을까? 왜 또 진보 정치를 하게 되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하고 좀 겹쳐 보이기도 할 겁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가지고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늘 같이 고민을 하고, 저도 이제 이번 대선에서 대선 후보로 출마를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끼기도 했죠. 대한민국 곳곳이 아픈 곳입니다. 실제로 이제 저도 이 나오는 목소리 들으니까 되게 슬퍼요. 제 목소리가 슬퍼. 그만큼 이제 대한민국의 곳곳에 아픔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정치가 사라진다고 생각을 보면 암담한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는, 제가 이제 가장 이런 얘기를 좋아하는데, 아무리 우리 사회가 평등한 사회가 된다고 하더라도, 또 어떻게 보면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는 사회가 된다 하더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억울한 사람이 그 억울함을 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억울함을 말할 수 없는 사회가 돼버리는 순간 그 사람은 절망입니다.
내가 너무나 부당한 일을 당했어. 그러면 누구도 나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 그럼 사람들은 뭘 생각할까요? 죽어요. 실제로 보면 자살을 생각하는 경우가 바로 그겁니다.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내가 이것을 뭔가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아니면 내가 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있으면 죽음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회, 바로 진보 정치는 어떻게 보면 절망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너희가 어떤 정도의 효능감이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는 분이 많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억울한 사람들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이게 지금은 진보 정치가 버티고 있어야 될 자기 숙제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저도 이제 저를 한번 반추해 보겠습니다. 왜 진보 정치가 나에게 필요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찾아가 보기로 하죠. 네, 큐. 저는 1963년생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을까? 잘 느껴지진 않습니다. 저 강원도 태백 출신입니다. 태백 출신은 아니고 출생입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그 장성강업소 국영탄광에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태어났고, 그래서 광산초원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저는 아버지가 강부였다는 게 한때는 대단히 불편하기도 했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이따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잠시 있었습니다. 태백에 잠수관이 있었어요. 1학년 1학기.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문경,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포항에서 나왔습니다. 경북이 어떤 곳이에요? 짝대기만 꽂아도 국민의힘이 돼. 이런 곳이에요. 굉장히 보수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저는 사회적 인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말하는 본색이었어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다 꽂아요. 다 맞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죠. 학교에서는 저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공부를 좀 잘했습니다. 결국 이제 공고를 가게 된 이유도 아버지가 한 40년 동안 탄광에서 일을 했는데 집안이 그렇게 썩 넉넉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고를 갔는데, 제가 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 특성화고 갈 때는 박정희가 마지막 죽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런 특성화고가 공부를 꽤 잘하는 사람들한테 원서를 써줬죠. 전교에서 한 5% 정도. 그래서 이제 공고를 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제 사회적 인식은 굉장히 수준이 낮았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교를 대학교를 가서야 이제 어떤 현실하고 마주치게 되는 거죠. 1980년 바로 이듬해잖아요. 80년대에 뭐가 있었어요? 5.18 광주 민주항쟁이 있었죠. 근데 그때는 우리는 이렇게 불렀죠. 대학교 다닐 때 광주 학살이라고 불렀어요. 실제로 이제 총칼을 가지고 국민들을 엄청난 살인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81년도에 제가 대학을 진학을 했는데, 저는 그 시위나 대응하는 거를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 어른들, 특히 이제 경상도에 있는 어른들은 데모하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놈 팔고 소 팔아가지고 서울 유학 보냈더니 저는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맨날 데모질만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얘기에 대한 머리에 딱 박힌 게 있었죠. 그래서 데모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81년도에 제가 대학을 입학해가지고 4월 달인가 이제 됐는데 학교 내에서 실제로 이제 시위가 이제 터진 거예요. 그때는 전두환 정권이었기 때문에 학교 내에 사법경찰들을 아예 이제 학교 내에 대기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내에서도 시위를 못하게 하려고 한 수백 명이 잔디밭에 체류하면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체류탄을 가지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루는 갑자기 무슨 빠바방 하는 소리가 터지고 여러분들 아마 체류탄을 맛보신 분이 여기 꽤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바람을 타고 이제 체류탄이 날아오는 것을 제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됐죠. 눈에서 막 따갑고 눈물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갑자기 그 소리가 너무나 이제 궁금해서 반사적으로 이 데모하는 현장으로 뛰어가게 돼요. 학교 내였죠. 근데 너무 이제 충격적인 그 현상을 딱 마주친 거예요. 시위를 주동한 우리 선배로 보였습니다. 끌려 내려오는데 너무 처참했어요. 완전히 90도로 딱 꺾여가지고 한 대여섯 명 건장한 이런 청자켓을 입은 사법경찰들한테 끌려 내려온 장면이었어요. 손가락이 없는 가죽장갑을 낀 이 사람들로 어떻게 이제 맞았는지 이 숙인 상태에서 이마에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입을 틀어막고 있었어요. 보통 이제 시위를 하면 예전에 샤우팅을 했죠. 크게 이제 소리를 질러야 되니까. 근데 입을 막고 있으니까 이 학생이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계속 이제 이 도리질을 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이 손을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터져나온 소리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 외마디 소리. 살인마 전두환은 물러가라 하는 소리를 이 외마디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그 절박한 소리를 저는 들었죠.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 자리에 딱 멈췄어요. 저하고 한 저 끝에 정도 거리에서 마주치는데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 현상이 너무 두렵기도 하고 피를 흘리는 장면이 너무 좀 끔찍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제 지금까지 알아왔던 내 인식, 교과서를 통해서 배웠던 거하고 내가 마주친 현실은 너무나 달랐어요.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이거 내가 뭔가 잘못 알았구나. 우리 사회는 교과서에 보면 굉장히 뭔가 민주주의처럼 막 선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학교 내에 사법경찰들이 진출을 해서 시위조차를 탄압하고 있는 현상을 목격하게 된 거죠. 바로 이때 이제 그동안 내가 뭔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게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스님들이 왜 벽 보고 이렇게 참선하죠. 그럼 뭔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깨달음이 온다고 해탈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통해서 사실 우리 사회에 대한 뭔가 깨달음을 얻게 됐던 거죠. 그 한 장면 때문에. 예. 이게 이제 끝나고 난 이제 현실하고 마주치면서 이 범생이었던 한 학생이 갑자기 이제 대목군으로 바뀌게 되는 이런 이제 삶을 살게 된 거죠. 물론 이제 그 과정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사회과학 책도 읽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학교를 그래도 졸업을 했어요. 뭐 이제 그 총장실 안으로 이제 진입했다가 사진을 찍혀가지고 징계되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제 학사 뭐 하여튼 경고 정도로 끝나가지고 졸업을 했고 처음으로 이제 입사했던 곳이 저는
공대 금속공학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풍산금속이 뭐 하는데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 텐데 방산작품, 방산 제품들. 맞습니다. 이제 방산이 총알이나 이런 게 대체로 오면 구리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재래식 포탄의 대부분이 여기서 만드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총알도 이쪽에 거의 다 만듭니다. 그때는 역시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이제 병영 특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에 가는 대신에 그때는 5년 동안 근무를 하면 이제 군대를 실제로 이제 복무한 것으로 간주해주는 이런 제도. 지금도 뭐가 있기는 그죠? 거기에 들어가게 됐고,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취업을 하게 된 곳이 풍산금속.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넘겨보시죠. 일을 잘 하면 됐는데 뭔가 아는 게 좀 병입니다. 왜냐면 학교 다닐 때 노동력을 좀 하고 이래서 노동법을 조금 이제 공부를 해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85년도에 제가 입사를 했는데 그 퇴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개발과 기술 사무실로 들어갔는데 들어가 있는데 8시가 되어도 아무도 퇴근을 안 해.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되나? 9 to 6인데 6시 되면 이제 퇴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무실 나갈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하고 봤더니 그 퇴근 시간이 이제 조금씩 자꾸 바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장실을 보니까 부장이 먼저 이제 8시 나가면 5분 뒤에 그다음 차장, 그 3분 뒤에 과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퇴근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자기 상사가 퇴근을 하지 않으면 퇴근을 할 엄두를 좀 못 내고 있던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제가 1년 동안 정시 퇴근 투쟁을 하다가 결국 나중에 이제 그 공장에서 저는 이제 여기 풍산금속이 한 4군데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온산에 처음에 근무를 했는데 얘들이 이제 거기에서 자꾸만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겠어 이러면서 이제 정말로 포탄 만드는 공장으로 전보를 보내버립니다. 거기에서 거기는 이제 안강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따가 이제 안강 나오잖아요. 근데 안강은 정말로 한 95%를 포탄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밖에는 그때만 하더라도 군인이 지키고 있는 이런 공장이었기 때문에 설마 네가 여기 가서 뭔가 노동조합을 엄두를 낼 수 있을까 하고 보낸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가서 한 2달 있다가 도저히 자존심 상해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독서 모임 만들고 노동조합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발각이 됩니다. 그때도 계기가 있었는데 화약을 만들던 사람이 그 화약이 폭발하는 바람에 산재 사망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유족을 도우려고 하다가 그게 이제 빌미가 돼서 결국 해고가 됐죠. 밤새도록 유가족이 만든 유인물을 온 동네에 이제 담벼락에다가 붙이고 다니다가 경찰에 발각이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빌미가 돼서 결국 해고가 되게 됩니다. 제가 이제 해고가 되고 난 뒤에 또 준비하고 있던 노동조합을 어떻게 하든 이제 이걸 만들어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요거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걸 기차놀이 하는 장면입니다. 매우 즐겁게 이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 제가 이제 거리 변호사로 별칭을 얻기도 하고 이랬는데 첫 번째 약속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해고된 상태에서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 제가 자취하고 있던 그 마당에 한 50명, 많을 때 막 100명도 오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여기에 참여하고 있던 한 동료가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권영국 씨, 제가 권영국 씨의 무엇을 믿고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고 당신은 좋은 대학까지 나온 사람입니다. 해고되더라도 당신은 좋은 데를 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해고되면 갈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뭘 믿고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하여튼 해고되고 그냥 당신은 떠나는 것만이지만 우리는 달리 선택의 길이 별로 없다.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도 사실은 노동조합을 새로 만드는 건 쉽지는 않은데요. 전두환 정권 하에서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약간 좀 각오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게 여기가 방위산업시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답변한 게 여러분 저에게 먼저 가라고 하지 않으면 제가 먼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게 돼요. 사실 이제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이 등에서 식은땀이 축 흘러내리는 걸 느꼈죠. 아, 이거 내가 답변을 잘못하면 노동조합을 못 만들 수도 있겠다, 이런 위기감을 느끼게 된 거죠. 근데 이걸 약속하고 난 뒤에 이 약속이 결국은 지금까지 저한테는 굉장히 무거운 발목이 된 거죠. 이건 그냥 한 약속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우리 동료들한테 내가 여러분하고 끝까지 한번 같이 가고 했다, 이런 약속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이 저한테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거리의 변호사 또 진보 정치를 걷게 했던 그 약속이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때 이제 하여튼 그 과정에서 해고가 됐는데요. 여기 이제 안강이라고 하는 읍내가 한 3만 명 돼요. 근데 한번 최초로 이제 시위가 발생하기도 하고, 이따가 이제 요 뒤에 가면 파업을 했는데, 우리가 파업을 하니까 경찰이 전국에 있는 27개 중대가 5천 명이 이 읍내에 그냥 진입을 한 겁니다. 이 이제 노동조합의 파업을 막 진압을 해야 되니까 5천 명이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안강읍이 한 3만 되는데 병력이 5천 명이 투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마을이 거의 미수용 상태가 되다시피 했던 그런 이제 상황이 됐습니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방위산업체에서 파업도 하다 보니까 저는 2번 이제 해고되기도 했어요. 한 회사에서 어떻게 2번 해고되냐? 노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한 2달 만에 조합원이 4,000명 정도 노동조합을 만들게 됩니다. 그 힘으로 가지고 이제 복직을 한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단체 교섭을 하다가 직권조인이라고 하는 그 마주치면서 다시 파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구속되고 해고, 2번째 해고를 당하게 되죠. 그때 이제 같이 싸움을 했던 건데, 어때요? 되게 귀여워 보입니까? 지금하고는 굉장히 저도 보면 되게 어릴 때였겠다 싶은데, 해고 복직 투쟁을 할 때 그 모습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년, 3년 정도 복직 투쟁을 했는데, 한 번 이제 경찰이 이렇게 이제 진압을 하고 저희들 많이 구속됐어요,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노동조합이 이렇게 약화돼 버립니다. 그 힘을 가지고는 도저히 한 2년 정도 싸웠는데 복직을 하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동료들한테 이제 나 좀 보내줘 하고 이제 공장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실제 이제 사법시험 공부를 할 생각을 처음에는 한 적은 없는데, 왜냐하면 제가 법대생은 아닙니다. 공대를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다만 뭐 운명이 그렇게 되려고 했나 봐요. 우리 이제 제하고 친한 선배가
거기는 이제 법대생이었는데 사법시험 2차를 합격한 선배가 있었습니다. 가서 이제 앞으로 내가 뭘 하면 좋겠어 라고 물었더니 내가 도와줄 테니 사법시험 공부를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함부로 믿고 하면 안 돼요. 예, 뭣도 모르고 한 거죠. 이제 집에서 저는 그때는 이제 결혼한 상태였는데 제가 집에 왔더니 말을 안 하더라고요. 한참 고민하더니 좋아 그러면 내가 3년 동안 내가 당신을 먹어 살 테니까 3년 내에 하여튼 결판을 봐라. 그 다음부터는 당신이 나를 먹이 살려. 이렇게 이제 하면서 허가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3년을 하여튼 공부를 해서 다행히 합격을 했어요. 네, 그때 그 선배가 이제 사법시험 나 그거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나 못해 라고 했더니 그때 조건 중에 3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 조건이 이거였어요. 너 엉덩이가 무겁냐 이렇게 묻더라고. 여러분 엉덩이가 무겁다는 소리가 뭐예요? 둔하다는 얘기. 아니요, 책상에 얼마나 오래 앉아있냐 이걸 물었던 거예요. 결국 이것은 물리학을 하는 것처럼 매우 천재적인 창의적인 그런 두뇌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이제 암기를 하느냐는 문제였어요. 네, 사실은 법을 얼마나 달달달 잘 외우느냐 하는 문제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한 얘기를 하면 그 사법시험이 이런 거였대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랍니다. 근데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채워집니까? 이게 물이 채워져야만 근데 합격을 한대요. 그 학원 강사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다 듣고 있는데 아니 저 양반 무슨 얘기야. 여러분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어떻게? 빠져나가는 것보다 빨리 물을 채운대. 그러면 물이 그죠? 빠져나간 것도 찾아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죠? 차서 넘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참 어려운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하여튼 운이 좋게도 합격을 하게 됐고 결국 이제 저는 아버지가 강부였고 또 제가 노동조합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노동 변호사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워낙 집안에 이제 제가 신세를 많이 졌기 때문에 원래는 일반 이제 그 법률사무소에 일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그 민주노총에서 법률을 만들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이 왔고, 근데 그걸 딱 받았는데 뿌리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집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에 있는 사람이 3주 동안 말을 안 해. 네, 그래서 결국 3주 뒤에 눈치 싸움 하다가 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이 화상아, 니 맘대로 하세요 해가지고 허가를 받게 됐죠. 그래서 이제 민주노총 법률원장으로 사실 이제 변호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결국은 노동 변호사를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거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그 변호사가 되고 첫 사건을 맡았는데 그게 2002년도에 발전노조가 38일 동안 파업을 한,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좀 기억하실 거예요. 알고 계시죠? 38일 동안 발전소에 있는 노동자들이 기계를 덮고 다 나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그 전력계통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가 한 군데라도 꺼지면 전국이 어떻게 돼요? 블랙아웃입니다. 이 완전히 다 전기가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김대중 그 정부 시절인데 노동자들이 왜 뛰쳐나왔냐 하면 발전소가 당시에 원래는 한전에 한 회사로 있다가 이거를 이제 다 발전 회사를 분리시킵니다. 왜 분리시켰을까요? 민영화시키려고 했어요. 떼내가지고 이걸 하나씩 팔려고 했던 겁니다. 의도는. 근데 여기에 이제 노동자들이 38일 동안 파업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발전소가 민영화 안 된 거는 2002년도 38일 동안에 그 노동자들의 파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때 이제 제가 첫 사건으로 이 사건을 대리하게 됐습니다. 전국에 5,000명의 노동자들이 다 뛰어나와가지고 유랑 파업을 했어요. 모여서 파업을 한 게 아니고 가장 이제 압박을 주는 방식이 돌아가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5인에서 10인 정도가 2월 한 20며칠부터 파업에 들어갔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봄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산에서 들에 막 돌아다니다가 엄청나게 신고를 많이 받게 됩니다. 산에서 갑자기 봄에 겨울옷을 입고 내려오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관청이 내려왔다. 네. 하여튼 이 이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 파업 때문에 발전노조의 조합원들이 그때 368명이 해고를 됩니다. 그리고 2,000명 이상이 징계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 사건을 처음으로 맡게 됐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풀이 죽어 있었어요. 파업이 끝나고 난 뒤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해고자 368명이 모이고 있는 그 장소에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보다 법을 더 잘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계속 이제 이게 해고되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걸 계속 묻는 거야. 근데 아무리 그거 알아봐요, 뭐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저보다 법을 더 잘 아시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법은 저한테 맡기시고, 여러분들은 복직을 위해서는 대책위를 만드십시오. 해고된 여러분들이 싸우지 않으면 공장에 들어가 있는 조합원들은 더 이상 용기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싸워야 다시 노동조합이 복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주문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싸움하고 소송을 붙었습니다. 368명 중에 몇 명이 복직이 못됐을까? 제가 이제 그때 얘기했어요. 소송으로 하면 저는 50명은 책임 못 진다. 근데 여러분들이 대책을 만들어 싸우면 10명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 예상을 뛰어넘었죠. 결국 한 명을 제외하고 다 복직이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노동조합은 재판에 의존하면, 물론 이제 필요하면 뭐 소송을 해야죠. 그런데 실제로는 조합원들이 단결해서 싸움을 해야 이게 오히려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이제 노동조합에서 그때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그 사건을 제가 맡았던 거죠. 네,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험입니다. 이제 제가 두 번째 약속을 하게 된 건데, 2006년에 요거는 이제 법률원에 있기도 하고 제가 민변노동위원회 활동을 할 때인데, 제가 이제 발전노조를 그때 해결을 하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저한테 여러 자문 또 소송에 대한 의뢰 이런 게 많이 왔었죠. 대학노조에서 이제 가장 당시에 전투적인 노동조합이 외국어대 지부 노동조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 총장이 새로 바뀌었는데 이 외대 지부 노동조합을 아예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달려든 거예요. 그래서 파업을 들어가니까 단협을 해지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업을 하는데 합의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4개월이 지났어. 여러분들 파업 들어가서 4개월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 임금이 없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청약저축 적금 넣는 걸 다 깨기 시작하는 거죠. 마지막에 하는 게 뭡니까? 아이들 학원 보내는 거 다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4개월 지나면 진짜로 이제 집에서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조합원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이러다가 되게 위험합니다. 변호사님 오셔가지고 힘내는 얘기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제가 정몽구도 아니고 이건희도 아닌데
그 생계를 어떻게 책임져? 그죠? 방법이 없잖아. 근데 하여튼 이제 제가 자문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찾아갔습니다. 한 200명 정도 되는 조합원이었는데 광장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 딱 쳐다봤더니 눈동자에 힘이 하나도 없어. 가면서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이분들한테 힘을 줄 수 있을까? 정말 고민하면서 아무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딱 섰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동료를 믿습니까? 답변이 없어. 동료를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했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손을 잡아 주십시오. 한번 잡아 보실래요? 네, 했더니 네, 놓으셔도 됩니다. 잡더라고요. 여러분 동료를 믿으신다면 제가 오늘 약속을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 약속입니다. 이 약속,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그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깨려고 작정을 하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용자에 대해서 이분들이 큰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의 동료를 믿고 끝까지 싸워주신다면 저도 하나 약속을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변호사 끝날 때까지 사용자들이 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서 약속을. 이 얘기를 하니까 눈빛이 달라지더라. 제 양반이 저걸 어떻게 지키려고? 그리고 돌아 나오면서 저는 엄청나게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때부터 사용자, 물론 이제 뭐 그전에 노동 변호사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노사관계가 대립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 대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약속이 저한테 제 인생을 살게 만들었던 저와의 약속이기도 했고, 또 노동자들하고 약속이기도 했죠. 이것 때문에 이제 저는 한 길을 걷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살다 보면 이러저러한 약속을 하게 될 건데, 약속할 때 잘하십시오. 예, 함부로 하면 네,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노동위원장도 하고, 그 변호사, 제가 이제 조금 다른 변호사하고 다르게 활동했던 것은 이거였습니다. 이거 한번 뒤에 한번 볼게요. 보통의 변호사를 어디서 만나요? 여러분들? 경찰서에 끌려가거나, 아니 법정에서, 맞죠? 구치소나 이렇게 만나잖아요, 보통은. 근데 이제 저는 생각을 바꿨죠. 이미 법정에서 다툴 정도가 되면, 원래 인권 침해는 어디서 당하냐? 법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는 건 아니죠. 노동 현장에서, 집회 현장에서, 맞죠? 근데 이미 노동조합이 법정에 설 때까지 그 기간은 어마어마하게 노동조합이 약화되고 난 뒤에 법정에서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앞으로 현장 중심으로 활동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거리에서 경찰들하고 엄청나게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집회 현장에서, 또 파업 투쟁 현장에서 항상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경찰이 이렇게 쳐들어오잖아요. 그럼 본인들 그냥 싸우면 되는데 제가 변호사라고 해가지고 꼭 앞장을 세워. 변호사님, 저기 경찰이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으로 이렇게 하죠. 뭘 어떻게 해? 그냥 싸우면 되지. 네. 그런데 제가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몇 가지 경험하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될까? 아마
조금 이제 젊으신 분들은 이걸 잘 모르시고 아시는 분은 또 굉장히 잘 알 거예요. 2009년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이러면 그때 용산에 용산 화재 참사가 발생합니다. 이거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예, 알고 계시죠? 이때 이제 김석기라고 하는 서울경찰청장이 이 용산을 이제 국제사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재개발을 하겠다고 야심찬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들어와 있던 세입자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1년 동안 그 철거업체, 여러분들 철거업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누구예요? 거의 깡패수준. 그러니까 1년 동안 이 마을을 휩쓸고 다니면서 어마어마한 협박을 해요. 그 상가 세입자들이 그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한 이제 자금을 투입해 놨는데 쫓겨나야 되는 판이잖아요. 근데 보상이 거의 안 됩니다. 권리금 보상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가 세입자들이 견디다 못 견디니까 결국 이 한강 대로변에 있던 이 남이 땅이라고 하는 빌딩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막루를 설치하고 농성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김석기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이제 경찰청장에 내정을 해준 거예요. 이명박이. 근데 이 자기가 어떤 공적을 보여야 된다는 욕심 때문에 24시간보다 1시간 지난 24시간 만에 경찰 특공대를 여기 투입해버립니다. 이걸 테러로 규정했죠. 경찰 특공대는 물불 가지 않고 진압해버립니다. 근데 당시에 추운 날이었기 때문에 이 위에는 어마어마한 이제 인화물질들이 있었어요. 겨울을 나야 된다고 생각 올라갔으니까. 근데 이 충돌 과정에서 불이 나게 된 거죠. 결국은 6명이 화재로 사망하게 됐죠. 근데 이때 저는 이 현장을 달려갔어요. 너무 끔찍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진상조사를 내가 하겠다라고 자청을 하고 민변에 우리 변호인단을 진상조사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철거민들을 변론을 하게 된 거죠. 한번 넘어가보시죠. 근데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경찰들한테 멱살 잡히고 연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이 수사본부를 만들어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그 수사 기록 중에 삼천 쪽을 그 없는 것처럼 은폐를 해버리고 이 법정에다 제출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삼천 쪽에는 투입됐던 경찰 특공대가 이 당시에 진압하기가 얼마나 위험한 곳이었는가에 대한 진술이 빼곡하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리하게 진압 지시를 해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을 경찰에 불리할까봐 검찰이 이 이제 수사 기록을 일부러 감추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검찰 앞에서 규탄 기재를 하고 이제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공개하라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역사를 잡히게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잡히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잡히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쌍용차 정리해고로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2,646명에 대한 정리해고가 단행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트라우마 때문에 가족 노동자들이 거의 30명이 자살합니다. 이게 엄청난 사회적 이슈가 됐죠. 그래서 이때 이제 제가 대리인으로 같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경찰들이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그 일반인들을 경찰이 체포를 했을 때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죠? 그렇죠. 영화 많이 보신 분은 금방 알아요. 미란다 원칙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 일단 범죄 혐의. 내가 이제 경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을 살인죄로 뭐 이렇게 하잖아요. 살인죄로 긴급 체포합니다. 또는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합니다. 아니면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당신을 공무집행 방해로 긴급 체포합니다. 또는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요 얘기를 꼭 해줘야 돼요. 이거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불법 체포가 됩니다. 석방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경찰한테 체포가 되는 순간 아무 얘기도 안 끌고 가잖아요. 저항해도 됩니다. 나중에 다퉈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그게 저항을 해도 그게 공무집행이 위법하기 때문에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해서는 저항하면 정당방위가 돼요. 예. 근데 끌려가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이때 이 파업을 하고 있던 이제 조합원 중에 한 명이 밖으로 나왔는데 이 경찰들이 이제 삼겹으로 둘러싸고 한번 가보시죠. 삼겹을 둘러싸고 보내주지를 않고 있는 걸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지 아세요? 변호사 신분증입니다. 변호사 신분증을 마치 마패처럼 들고 있지 않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찰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현장 책임자 나오세요. 거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체포했습니까? 말을 안 해. 말을 하면 되잖아. 얘기를 안 해. 왜냐하면 그냥 무조건 체포하라고 하는 지시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가 왜 체포하는지도 몰라, 사실은. 답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러싸가지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풀어줄 생각을 안 해. 여러분들 거리에서 이렇게 둘러싸고 있으면 그건 뭐예요? 감금입니다. 꼭 우선 이런 건물 안에 집어넣어야 감금이 아니고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딱 에워싸여 있잖아요. 이 감금입니다. 체포 감금 됐을 때는 반드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없어. 그래서 이제 제가 저걸 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대한민국 인정한 변호사다. 내가 지금부터 체포되어 있는 저 조합원하고 접견을 해야 되니까 접견 요청권을 보장하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말을 안 들어. 처먹지 마. 그래서 이제 좋아. 당신들이 위법하게 체포 감금하고 있으므로 나는 변호사로서 정당방위를 행사하겠다. 라고 하고 둘러싸고 있잖아요. 이 방패를 뜯고 제가 그걸로 막 들어갑니다. 제가 힘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 앞에 뒤로 한 번 넘어가시죠. 한 번 넘어가시죠. 한 번 더 넘어가시죠. 한 번 더. 한 번 더 넘어가 주시죠. 이게 아니나? 하여튼 계속 넘어가 보세요. 한 번 더. 이미 지나갔군요. 이제 그걸 했더니 결국은 이제 제가 그 방패를 막 뜯어내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접견을 하겠다고 하니까 경찰이 어떻게 하겠어요? 보통 이제 방패를 뜯어내거나 밀거나 하면 폭행을 했다고 해요. 경찰에서 폭행을 했다고 하면서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그때 체포돼가지고 어디 경찰서로 제가 연행이 돼버렸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체포적부심을 면해온 이제 우리 같은 사무실 변호사한테 원래 이제 체포가 되면 48시간 내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석방을 시켜줘야 돼. 그게 굉장히 짧아요, 사실은. 근데 너무 이제 억울한 거야. 그래서 체포적부심을 집어넣었더니 밤 9시가 돼서 판사가 이제 법정으로 부른 거예요. 영장 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갔죠. 가가지고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 사람을 그 안에 둘러싸고 있는데 30분이 지나도록 체포 이유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변호사입니다. 제가 저 사람에 대한 변호인이 되겠다고 접견을 하겠다고 요청하는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찰이 지금 불법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력구제로
정당방위 행위를 행사하기 위해서 경찰을 뜯어냈습니다. 누가 잘못한 겁니까? 라고 했어요. 누가 잘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마치고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이제 유치하고 다시 가야 돼요. 석방명이 떨어지기까지는. 나오는데 법원의 대장이 막 뛰어나오더니 잠깐만 여기 기다리십시오. 법원 이제 벗어나기 전에. 그래서 딱 초기에 오죠. 이럴 때는. 아, 석방시켜 줄라나 보다. 실제로 이제 한 1시간 뒤에 그 석방 지휘서를 써가지고 석방하라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부터 경찰하고 부딪히게 되는 이제 악연이 시작된 거죠. 이러면서 사실 주로 보면 제가 이제 대책위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도 이마트 있죠. 예전에 이마트 일을 이제 가보면 물건을 진열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 앞에서 계산대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우리는 이마트 직원인 줄 알았죠. 근데 2013년 당시에는 지금은 이마트가 직접 고용한 해 있습니다. 근데 2013년 이때만 하더라도 전부 다 인력업체가 공급해 있습니다. 이마트 직원은 관리자 외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제 해고도 자유롭게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주로 제가 활동했던 게 바로 이런 이제 불법 파견에 대해서 대책위를 만들고 싸움을 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는 이마트가 굉장히 잘 나갈 때여서 전국에 한 10,000명 정도의 이런 이제 불법 파견 사원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열심히 싸워가지고 1만 명을 마침내 직접 고용시키는 성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이런 거 잘하는 거 맞죠? 네. 하여튼 이제 제가 노동교육을 하면서 실제로 보면 성과를 꽤 또 얻기도 해요. 한번 또 넘어가 보죠. 맨날 그냥 막 가가지고 소리나 지르고 억지만 쓴 게 아니고 실제적인 성과를 얻어내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대학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왜 이렇게 멱살을 많이 잡지 몰라. 네. 사실 변호사가 경찰한테 멱살 잡히면요, 그날 저녁에는 밥을 못 먹습니다. 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이 대학문 사건은 아까 말씀드렸죠. 쌍용차 정리해고되고 난 뒤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30여 명이 사실 가족들하고 죽습니다. 그 평택에 이제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싸움을 해도 도대체가 언론에 타진 않아.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서울로 올라옵니다. 서울에 그 대학문 그 앞에 보면 인도가 꽤 넓어요. 거기에 이제 천막을 치고 분향소를 차리고 싸움에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박근혜 정권 때인데, 이제 싸움을 하는데 갑자기 인도에다 하단을 설치하고 그 하단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그 앞에 있는 집회를 모조리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화단을 왜 지킵니까? 경찰이 갑자기 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참 웃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찰이 얼마나 웃긴 거를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문 앞에 집회 자유를 위한 집회를 제가 개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화단 앞으로 가려고 했더니 또 경찰이 거의 못 가게 막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화단을 둘러싸고 거기에 이제 우리를 둘러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잘하는 거 있죠. 집회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내가 10번을 헤아리겠다. 너희들이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지금부터 정당방위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집회 장소 나가 하고 이제 끌어내리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워낙 드세게 나가니까 경찰들 또 주춤주춤해요. 내가 변호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고 주춤주춤 하다가 결국에 이제 위에 지시가 떨어집니다. 권영국 변호사를
공무집행 현행범으로 체포해. 그래서 체포가 돼요. 구속영장이 결국 발부가 된 게 아니라 영장 청구가 됐죠. 그래서 그때도 이제 법정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제 변론을 참 잘합니다.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판사님, 경찰이 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인도 위에다가 화단을 설치하고 그 화단을 지킨다는 이유로 집회를 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는 허가를 금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회가 허가되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원래 그런 말은 하면 안 돼. 왜? 헌법에서 집회는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집회는 신고하면 되는 거지. 경찰이 허가하고 자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꼭 보면 이 허가받은 집회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독재국가나 하는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금지하는 조항들이 많습니다. 이걸 가지고 금지를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한 거죠. 도대체가 화단을 시킨다고 하는데 거기에 연인은 700명씩 동원해가지고 화단을 시키고 있습니다. 24시간. 그리고 우리의 집회의 자유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집회 주최자로서 당연히 집회 장소에 경찰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가라고 경고했습니다. 10번까지 헤아려줬습니다. 안 나갑니다. 집회 주최자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질서 유지인하고 질서 유지인들하고 집회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찰을 집회 장소 밖으로 끄집어냈습니다. 정당 방해 아닙니까, 판사님?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나가도 똑같이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구속시킬 것 같잖아요. 네. 석방하라. 네. 그러니까 실제로 영장 청구가 제가 변호사 하면서 한 4번 당해보거든요. 네, 다 풀려났어요. 그리고 판사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같은 변호사가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풀어주더라고요. 네. 잘한 거 맞죠? 네. 그리고 이 삼성도 이야기하면 제가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그 현장을 중심으로 한 변호사로서 저도 이제 굳어져 가는 거죠. 현장에 싸우는 변호사로. 사람들이 되게 제가 가면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경찰하고 싸움을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싸워주니까 든든하다 이런 얘기 자체예요. 그런데 이 삼성에 얽힌 사연도 있습니다. 그 이병철이 그랬나?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노동조합은 용납 못한다. 이 문호조 경영이라고 하는데 문호조 경영이 뭐냐? 우리 헌법 33조에 가보면 근로자는 노동 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노동자들의 기본권이에요. 헌법상 권리예요. 그런데 이 삼성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나는 헌법의 기본 권리를 인정 못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문호조 경영이라고 하면 뭐 거의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건 완전히 헌법을 개무시한 발언이었어요. 근데 워낙 이제 삼성이 세니까 이 삼성이 노동조합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한 탄압을 합니다. 이 노동조합 만들려고 하면 모든 사람들한테 다 뒤에 미행을 붙입니다. 일부설투적으로 다 감시했죠. 그리고 도저히 안 되면 삼성이 해외에도 사업장이 있잖아요. 해외로 날리고 여권 뺏어버리고 못 들어가게 하고 정말 잔인한 짓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시도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아마
집에 가면 수리 기사가 있죠. 그 뭐야 세탁기, 그죠? 에어컨 예, 예. 이런 거 하러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삼성전자 서비스요 마크를 달고 와요. 근데 그분들이 삼성전자 서비스 직원으로 우리는 알고 있었죠. 그죠? 아닙니다. 그분들이 다 전국에 한 8,000에서 9,000명 정도 됐는데 삼성 프라자 이런 데 가면 이 뒤에 보면 외근 기사들이 있거든요. 전부 다 협력업체라는 이름으로 업체가 따로 있어요. 한 뭐 몇십 명 정도 고용되어 있고. 그러니까 불필요하면 그냥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해지해 버리면 그냥 손쉽게 해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해왔던 거죠. 근데 지시는 누가 다 하냐? 업무 지시는 누가 할 것 같아요? 삼성전자 서비스 다 해. 그러니까 이게 바로 불법 파견입니다. 자기가 사용하면서 고용은 지가 안 해. 그리고 법적인 책임은 지가 또 안 져. 권리 행사를 다 하면서. 얼마나 부당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불법 파견으로 싸움을 하는데 이때 이 싸움을 같이 하게 됩니다.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조합을 탄압을 엄청나게 받죠. 왜 탄압을 받냐? 계약을 해지해버리니까 그 센터에 있던 업체가 하나씩 다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명씩 해고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해서 무려 이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조합이 인정받을 때까지 무려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에서 노동조합이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정말로 죽음을 각오한 싸움이에요. 그때는. 근데 우리는 삼성이 제일 잘 나가는 회사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굉장히 잔인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그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30대 초반. 그래서 이제 열사대책이 제가 공동대표를 맡아서 같이 싸움을 했죠. 그리고 이제 넘어가 보시죠. 그래도 이때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싸움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한 8,000명이나 되던 그 삼성전자 서비스의 협력업체 직원들이죠. 이분들이 마침내 직접 고용하는 성과를 얻어내게 됩니다. 아까 이마트 10,000명, 이분들 8,000명. 제가 지금 그것만 하더라도 18,000명을 직접 고용시킨 거예요. 잘한 거 맞죠? 하여튼 이런 이제 성과를 얻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민변 세월호 뭐 활동했던 거 하고 계속 이제 넘어가 볼게요.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014년 12월 19일 박근혜 정권 1년차였습니다. 그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하고 그때 대선에서 나왔었던 기억하세요? 그때 이정희 후보가 박근혜 후보한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 TV 토론에 나와가지고 대단히 이해서. 그렇죠. 내가 당신 떨어뜨리기 위해서 여기 후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오히려 일반 유권자들한테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켰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어쨌든 1년 딱 되고 시점에 그때 이제 황교안이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복을 꼭 해요. 보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통합진보당을 그 해산심판 선고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1년째 되던 날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선고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되게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법정을 갔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사건은 워낙 이제 첨예하기 때문에 방청석을 사전에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못 들어가. 경찰들이 다 막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방청석 없이 거기 뚫고 들어갔어.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네. 그것은 개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거기 들어가게 됐어. 들어가서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이 주문을 딱 읽고 그 다음에 제가 벌떡 일어났죠. 그리고 제가 법정에서 외쳤습니다. 그 뒤에 나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당신들의 헌법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날이다. 당신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 아까 이제 앞에 틀어막혔잖아요. 끌려 나왔죠. 사실은 이 사건이 법정 이제 그 소동죄로 해가지고 결국 기소가 됐는데 1심, 2심에서는 제가 무죄가 됐어요. 근데 대법원에서 이게 파기를 시켜버렸어. 결국은 이제 500만 원 벌금을 유죄 판결을 해가지고 벌금을 내게 됐는데 당시에 이제 그 사법농단이 있던 시기여서 대법원에서 저는 아직 의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때 500만 원을 벌금을 납부하게 됐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계속 넘어갑니다. 하여튼 뭐 박근혜 때 이런 게 있었고, 요거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런 이제 변호사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출마하겠다고 나서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 오신 분들은 진보 정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진보 정치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정치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저는 정치라는 것을 뭐 개념적으로 배운 건 아니에요. 정치라는 걸 굉장히 저도 멀리 했습니다. 왜 멀리 했냐? 국회의원들이 다 도둑놈 같아. 뒤에서 협잡이나 하고. 그때 뭐 잡대기, 보대기 이런 게 해가지고 뭐 엄청난 이제 공천해가 돈 뜯어내고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국회 또는 정치라는 것이 정말로 그냥 모든 고등 사람들이 가기에는 너무 이제 오염됐다는 생각들이 되게 강했어요, 사실 저도. 그런데 한 계기를 봤습니다. 2014년 11월 13일. 그때 쌍용차 정례해고 사건에 대한 정례해고 무효 확인 소송의 대법원 판결 선고가 있는 날이었어요. 저는 2심에서 그 정례해고된 노동자들의 소송 대리인을 했어요. 공동으로 하긴 했지만. 근데 2심에서 회계를 조작하는 것을 우리가 입증을 해냈어요. 이게 이제 회계를 조작해가지고 경영이 되게 안 좋은 것처럼 조작을 했다는 것을 입증해낸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정례해고는 부당하다, 무효 이 판결을 얻어내게 됩니다. 정말로 날아갈 것처럼 기뻤죠. 그런데 대법원 올라갔는데 11월 13일 원심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이기고 올라갔으면 이제 상고는 저쪽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고를 기각한다고 해야 노동자들이 이기고 확정되고 끝나는 건데 이걸 파기해버린 거예요. 그건 뭐예요? 노동자이 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쌍용차 그 해고 노동자들이 덩치가 좋았어요. 이분들이 이제 같이 저하고 이제 들었는데 처음에 이제 원심을 파기한다 이렇게 그냥 주문만 하고 끝이 그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문만 읽고 다른 사건 넘어가 버려요. 근데 그 짧은 얘기를 듣고 저게 무슨 소리야 하고 멍해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다 기각한다를 다 바라고 있었는데 그 얘기가 안 나왔잖아. 저는 알았죠. 아, 졌구나. 그리고 이제 나왔죠. 나오면서 그제서야 이제 그 노동자들이 우리가 졌다는 걸 인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오려고 하니까 그 이제 대법원 그 현관문 앞에 기자들이 한 100여 명 정도가 이 사건이 워낙 이제 컸던 사건이기 때문에 한 100여 명 정도를 전부 다 카메라 들고 사진 찍으러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으러 갔던 노동자들이 나오다가 그 기자들을 본 거예요. 나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서 그때부터
울기 시작해요.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걸 제가 그때 처음 봐요. 보통 울면 그냥 눈물이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책이나 소설책에 닭똥 같은 눈물이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를 제가 옆에 직접 봤어요. 눈물이 그냥 방울저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게 옆에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가슴 미어지고 그리고 겨우 달래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깨달았죠. 아, 내가 뭔가 재판을 통해서 그래도 노동자들의 힘이 되기 위해 지금까지 싸워왔는데 참 허망하다. 이 재판 하나로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는 세상을 못 바꾸겠다. 제대로 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를 바꾸는 길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 닭똥 같은 눈물 때문에 결국은 마음을 돌려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나와가지고 페북에다 글을 올리죠. 사법 정의를 버리며. 그리고 끝에다가 나는 이제 법과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현실 정치로 간다. 이게 끝 매절이었어요. 사실 이제 그런 계기를 가지고 정치에 뛰어들게 된 거예요. 왜 우리는 그때 이제 제가 깨닫기도 하고 후회도 하죠. 저 국회라는 곳에 우리의 대표자는 왜 없지? 왜 노동자들이 이렇게 피땀을 흘리고 있을 때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치인이 없는 거야. 저 국회에 만약에 우리 노동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많이 있다면 이렇게 고통받지 않아도 되지 않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차피 거기에서 법도 만들고 제도 다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경호시했어. 저기가 더럽다고 해서 우리가 멀리하고 있으니 도둑놈들이 다 들어가. 돈 푼 깨나 있다는 유지들이 거기 다 들어가. 그래서 마음을 바꿔먹기 시작한 거죠. 제대로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나가야 돼. 이게 이제 제가 가졌던 생각이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시민사회단체들이 자꾸만 정당이나 정치를 멀리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비판합니다. 여러분은 그 생각이 결국 우리 정치가 이렇게 가도록 일조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국회 밖에서는, 청와대 밖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싸움을 하다가도 정작 우리를 정말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그 순간에 돌아섭니까? 당신같이 좋은 뜻을 가진 사람이 정말 정치를 한다면 우리 사회는 얼마나 밝아질 수 있습니까? 왜 시민사회단체는 정당에 가입하는 걸 그렇게 못하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정치가 이 모양 이 꼴이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정의당 대표로 가면 저 사람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해버려요. 답답해지죠. 원래 마음은 그게 아닌데.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정치를 하게 됩니다. 이 김석기라는 사람이 아까 2009년도에서부터 이렇게 연결된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살인지라고 했던 그 책임자였잖아요. 그때 이제 워낙 여론이 안 좋으니까 결국은 경찰청장에서 물을 먹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 뭐 한국공항공사로 그래도 사장으로 또 임명돼서 가긴 갔는데 결국은 이제 유가족들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당신 자격 없는 거야. 근데 갑자기 이제 경주에서 출마하겠다고 튀어나온 거예요. 고향이 경주였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한 10분 정도 고민하다가 서울에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저 아까 불타던 곳 있죠. 그 남일당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 가가지고 사람들하고 같이 모아가지고 자 지금부터 나는 김석기 잡아버린다. 그게 2016년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경주 내려가 버려요. 한 4개월 앞두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냥 무소속 국회의원 출마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뉴스에서는 다 보면 김석기 잡으란다 이게 제목이었어요. 근데 역부족이었죠. 왜냐하면 경상도는 뭐다? 국민의힘은 하여튼 짝대기만 꽂아도 되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고 될 일은 없어요. 그런데 열심히 이제 그거 알리고 다니긴 했죠. 많은 사람들이 알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저는 15.9%라고 하는 부자리수를 받았고 국고보조를 다 받아냈어요. 잘한 거 맞죠? 4개월 만에 받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현실 정치에 개입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지역에서 그래서 약속을 했으니까 지역 활동을 하죠. 지역에서 이제 다른 문제도 해결하고 뭐 활동을 하는데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게 참 힘이 없다고 혼자 이걸 뭘 할 수 있냐라고 해서 결국은 이제 그 다음 2020년 총선을 앞두고 1년 앞두고 제가 이제 정당을 생각하다가 그래도 진보 정치를 한다는 것 중에 좀 현실적으로 정치하는 곳이 어디야? 라고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정의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의당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의당에 두 번째 출마를 하게 했는데 두 자릿수는 받긴 받았어요. 그런데 별로 발전이 안 됐습니다. 진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서울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김석기 잡으러 간다. 이제 뭐 그 총선이 그때 끝나고 그 다음에 구의역 김구 사건이 터지고 제가 이 구의역 김구는 참 이것도 운명적인 만남이긴 한데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러 들어갔다가 전동차에 끼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근데 이 청년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작업 가방을 열어봤더니 그 안에는 큰 라면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을 시간도 없이 뛰어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나이가 그때 20 초반이었죠. 근데 이게 그 청년들을, 근데 이 구의역 김군이 하청 노동자였어요. 정규직이 아닙니다. 근데 이걸 이제 보고 제가 무작정 그 장례식장 찾아갔죠. 가서 제가 유족 대리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계기를 통해서 이제 산재 사망에 제가 이제 접근하게 되는 이 사건을 막기 시작하는 계기가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사건들을 해보면서 우리가 그 원하청이라고 하는 하청, 외주화 이런 말 많이 나오죠. 그게 얼마나 위험하게 만드는가를 처절하게 보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지하철이 이제 2호선이 있는데 서울의 2호선은 제일 그 밀집도가 높은 곳입니다. 이용률이 제일 높아요. 근데 지하철이 한 대가 들어오는 간격이 몇 분인지 아세요? 2분에서 2분 30초입니다. 한 대 들어오는데. 그런데 이 스크린도어는 그 빔을 쏴가지고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감지를 하거든요. 근데 기차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먼지가 레이저 쏘는 이 앞에 이 유리에 묻어버리면 레이저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스크린도어가 열렸다가 닫히지 않으면 되게 위험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구의역 김군이 그걸 이제 기차가 하나 지나가고 난 뒤에 오기 전에 그 안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그걸 닦아야 돼요. 여기 이제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밖에서 이렇게 잡고 들어가서 이제 닦는데 그 사이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전동차가. 근데 보통 정규직이었으면 지상감염소가 있습니다. 직접 전화를 하면 돼. 내가 어느 역 몇 구역에 지금 여기 작업을 하고 있으니 뒤에 오는 전동차가 좀 서서히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
이 무선을 때리면 되거든요. 근데 하청 노동자는 정규직한테 전화하면 안 돼. 왜요? 정규직한테 지시를 받으면 불법 파견이 돼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소통을 완전히 단절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오래되면 뒤에 차가 오는 건지 앞에 차가 오는지 몰라요. 잘 구분이 안 돼. 그리고 혼자 작업을 했어. 2인 1조를 해야 된다고 해놓고 이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단독 작업을 하니까 이제 이 친구는 빨리 이걸 해야 되니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소리에 대한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지키고 있었으면 오는 걸 보고 나오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결국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같이 이제 참여하면서 이 원하층 구조를 없애라 해서 이제 지하철에는 그분들이 다시 다 직고용 다 됐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싸움을 통해서 계속 문제를 이제 제기하고 싸움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부분적으로 해결이 되는 걸 제가 경험을 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곳곳에 이런 거예요, 실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 이제 저도 열심히 싸웠어요. 퇴진시킬 때. 하여튼 네,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박근혜 정권 때 뇌물을 제일 많이 준 게 누구였어요? 정유라한테 뭐 말도 주고 이재용이었어요. 사실은 삼성. 그 롯데도 있고 여러 개 있죠. 거의 뭐 재벌들 다 이제 뇌물을 줬는데 그 국정농단 이재용이 왜 돈을 줬냐? 왜 뇌물을 바쳤냐? 자기가 이제 이건희로부터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사실 그냥 정상적으로 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불법적으로 승계하기 위해서 뇌물을 줬던 거예요. 딜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뇌물 준 것 때문에 당시에 그 특검이 이제 수사를 했고 국정농단에 대한 특검이 만들어졌고 수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박근혜는 구속이 됐죠. 누가 구속시킨지 아세요? 특검 수사팀장이 윤석열이었습니다. 윤석열이 밑에 누가 있었냐? 한동훈이에요. 참 역사가 이렇습니다. 웃기죠? 그렇게 국정농단을 한 박근혜를 구속시킨 윤석열이 지가 무슨 짓을 했어요? 참 웃긴 거죠. 제가 이렇게 보면. 근데 어쨌든 그 이재용의 뇌물을 준 이 주범. 뇌물은 일반적으로 보면 다 이제 증거 인멸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 구속 사유가 돼요. 그런데 그때 그 판사가 조머식인데 영장을 기각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원 앞에다가 최초로 제가 서울 지방법원 그 앞에다가 천막 몸싸움을 해가지고 천막을 치고 그때부터 이제 이재용 구속투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법조인이 이제 변호사가 주도한 농성이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결국은 특검이 재구속영장을 청구했죠. 보완을 해서. 두 번째는 구속됐습니다. 이 이재용이 왜 제가 이제 이 싸움을 벌였는가 하면 이 법원의 판사들도 검사는 물론이거니와 삼성의 총수를 구속시킬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도 구속되는데 삼성이라고 하는 이 재벌에 대해서 총수를 구속시키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 우리나라 법치주의 다 망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차대한 사건에서도 삼성의 총수라는 이름으로 구속을 못 시키면 그러면 어떤 짓을 하더라도 이제 대한민국의 검찰은, 대한민국의 판사는 삼성의 총수는 구속 못 시킨다고 하는 선례가 나옵니다.
이걸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원 앞에다가 천막을 치고 농성을 들어간 거죠. 그래서 구속이 됩니다. 그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한 번 구속시켜서 판사 씨가 멀쩡하더라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삼성총수를 구속시켰더니 뒤에 뭔가 효과가 생겨. 이러면 구속 못 시켜요. 그죠? 근데 괜찮더라. 시간이 거의 다 됐죠? 네,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 총수도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고, 그렇다고 너네가 다치지 않아. 니네가 삼성에 들어갈 생각만 안 하면 돼. 요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싸움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구속이 됐죠. 잘한 거 맞죠? 그러니까 이제 도관급 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만들어 봐야 돼요. 자, 이제 계속 넘어갑니다. 이제 저는 뭐 뒤에 우리 진보 정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김용균 사건도 잘 알고 계실 거고, 네. 뭐 20대 이제 총선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SPC 파리바게트 아마 그때 여기 SPC 이재명 대통령이 가가지고, 그죠? SPL 그 상립 기임 사고 사망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거기 SPC를 가가지고 막 질문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야간 시간 막 12시간 막교대 장시간 그렇게 하면 사고가 안 나겠습니까? 근데 왜 장시간 노동하십니까? 그 임금이 낮기 때문에 아닙니까? 뭐 이런 질문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을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노동조합에서. 그 의용노조예요. 완전히 의용노조인데 노동자들이 그 노동시간이 그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노동시간이 줄면 임금이 깎이니까. 저임금이니까 그 8시간 일을 해서는 생활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2시간 막기들을 그냥 감수하고 하는 거예요. 이용에 처먹은 거죠. 근데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하게 캐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우 참 잘했다. 박수를 쳐줬어요. 근데 하여튼 저는 그것 때문에 이 SPC 허영인 회장이 노조 파괴하기 위해서 뒷공문위에서는 지가 다 지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구나무 서기까지 그 옆에 담벼락이 허영인 회장 집이에요. 회장 집 옆에 가가지고 니네는 거꾸로 돼 있어 지금. 앞에는 정도경영을 내세웠는데 보니까 정도가 아니고 부도덕이야 하고 이제 거꾸로 된 현실을 한번 드러내보자 해서 물구나무 서기 시작했던 겁니다. 파리바게트 때문에. 자, 이제 다 넘어가고 뒤에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예, 스톱. 앞에. 그리고 이제 그 이번 대선에 출마를 하게 되는 것은 이제 불법 계엄이 있었잖아요. 불법 계엄에 12월 3일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우리 정의당 당원들한테 그 수도권에 있는 당원들한테 지침을 드립니다. 지금 즉시 국회 앞으로 모여라. 왜냐하면 지금 막지 못하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끝이다. 절박했죠. 그래서 바로 지침을 내리고 그쪽으로 뛰어갑니다. 그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시민들이 막 총뿌리 잡고 막 그 저항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특검을 통해 나오는데 군인들 중에서도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 본회의장 앞까지 왔다가 그게 들어가지 못하게 계속 시간을 끌었던 연대장도 있고 이게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그때 만약 위에 지시가 있다고 하는 이유로 그냥 그 뒤에 왔던 부대는 그러니까 여기가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다시 다른 뒤에 있는 대대장한테 네가 들어가.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이제 대대가 고 본회의장 들어간 요 입구가 좁아요. 들어간 입구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안 나오고 그냥 거기서 있으니까 뒤에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엉켜버리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벌게 됩니다. 만약에 바로 그 앞에 있는 부대가 없고 바로 들어갔으면 이 망치 못 두드릴 수도 있었어요. 실제로 이게 지금 기억하면 되게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헬리콥터를 또 그 관제하는 데서 그게 누군지 지금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거기 연대장인가 누군가가 헬리콥터를 지연시킵니다. 시간을. 그게 한 40분 정도 원래 출동 명령을 받고 40분 정도 지연시켜버립니다. 그게 40분 전에 갔으면 우리 국회의원들 모이기 전에 이미 장악해 들어갔어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여러 가지 겹치면서 국회의원들이 들어오고 이 방망이 뚫을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이거 반드시 나중에 보면 영화가 될 겁니다. 이 쿠데타를 막게 된 이 과정이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모골이 송연합니다. 야, 이거 잘못했다가는 큰일 날 뻔했다. 나중에 영화 나오면 한번 보십시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스펙트클 하겠죠? 네. 블록버스터로 아마 만들라고 제가 한번 추천할 생각인데,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제 그 과정 끝에서 진보 정치가 이제 이런 거였어요. 저는 이제 이번에 사실 정의당은 굉장히 일반 유권자들한테는 썩 좋은 그 평가를 받지 못했죠. 지난번 대선 때 윤석열이 하고 이재명 나왔잖아요. 그때 심상정 후보가 나와서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엄청난 공격을 했어. 근데 정당이 자기 후보 내가지고 자기 후보 선거운동을 했는데 왜 그게 니 때문에 떨어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억울하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두 개의 정당만 있어야 돼. 맞잖아. 니 때문에 떨어진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참 억울한 게 많죠. 근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하다가 그동안 이제 갈라져 있던 원외에 있던 이제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그리고 몇몇 산별 노조들이 이번에는 우리 진보 정치를 알리기 위한 대선을 공동으로 치러보자 이러면서 이제 이번에 같이 뭉친 거예요. 이걸 뭉쳐봤더니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되게 좋아했어. 야, 맨날 너들은 분열만 하고 갈라지고 도대체 누구를 지지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제 하다가 우리가 같이 뭉쳤다고 하니까 되게 좋아했고 실제로 이제 저희들한테 많이 지원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진보 정치가 왜 필요한지 또 존재 이유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일반 유권자들이 그나마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하는 평가를 받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존재해야 되는가?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 국회 정치구도는 정말로 이대로 가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양당 진영이라 거대 양당이 두 개의 정당이 대결을 벌이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소수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다양성 있는 다원적인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양당일 때 정치는 어떻게 하냐? 상대방을 비난하고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상대방이 못해야 내가 되거든. 그래서 실제로 제일 위험한 것이 국민의힘이 이재명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꽤 잘하는 게 보이잖아요. 한 번도 잘한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독재 정권 물러가라면 대구에서 막 집회 잡고 계속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가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대통령을 실패하게 만들어야 메가 정권을 잡게 되는 게 이 양당 정치의 가장 큰 폐해예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지금 극우 세력하고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것이 정치에 의해서 정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로 가면 정말로 우리 사회가 여러 사람들이 조화롭게 정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죽이는 정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깨줘야 돼요. 왜 진보 정치나 제3의 정당이 필요한가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세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득표율 넘어가는데, 예, 진보 정치 지향. 제 득표율은 낮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TV 토론을 하고 제가 이제 전국을 이렇게 쭉 돌아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공공장소, 휴게실, 그 공항 이런 데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됐죠.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저한테 호감을 보였어요. 아, 그렇죠. 정책은 그렇게 해야 되죠. 남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정책을 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해야죠. 응원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 부분 저한테 투표를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진 찍자고 막 줄을 서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분들이 저한테 찍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이번에 내란 정권이 다시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가 또 한편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당 구도의 정치가 사실은 제3의 정당, 이 사표 심리가 엄청나게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한 3% 정도의 득표를 했더라면 제가 정치적 발언력이 지금 훨씬 커져 있을 거예요. 사실은 4표랑 넘는 겁니다. 제가 만약 5%를 받잖아요. 제가 원에 있다고 하더라도 언론이 저를 따라붙습니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어쨌든 진보 정치는 뭐냐? 바로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박근혜 이명박이 들어왔을 때 뭐예요? 마치 뉴타운 이런 걸 만들면 막 부자가 될 것처럼 재개발을 막 광풍을 일으켜가지고 부동산 값을 막 올려. 그리고 박근혜 들어와서 야 대출 내줄 테니까 집 사 이렇게 돼요. 그게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서울에는 집을 살 엄두를 못 냅니다. 청년들은 포기해버렸어요. 자기 부모보다 더 가난해진 세대가 지금 세대예요. 이런 예는 잘 없었거든요. 여러분들 서울 가서 집 살 엄두가 납니까? 낮아도 20억이에요. 조금 앞으로 들어가면 30억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투자해라, 성장해라. 근데 지금 이제 도저히 자기가 뭔가 그나마 좀 자산을 모으기가 안 돼. 유일하게 힘이 남아있어요. 뭐가 남아있어요? 주식, 코인. 금? 청년들한테 주식 투자해서 정말 부자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기사등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은 지금 양질의 일자리가 너무 적어. 대학을 졸업해도 갈 데가 별로 없어. 그러니 뭐예요? 투자에 목을 맵니다. 그래서 투자해서 돈 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다가 기사등이 맞습니다. 근데 그런 사회가 정말로 우리가 희망하는 사회일까요? 투자를 해야만 겨우 내가 희망을 만들 수 있는 사회가 정말 바람직한 사회일까요? 진보 정치는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서 그것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나의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는 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가치를 움켜쥐고 진보 정치는 가야 합니다. 제대로 세금 걷어, 정세해, 복지해. 근데 이 보수 정권은 절대로 정세 얘기 못해. 표 떨어질까. 여러분들 복지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결국은 국민들이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복지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세한다고 그러면 세금 폭탄 해가지고 막 불러일으키잖아요. 이렇게 되면 복지국가 안 됩니다. 이 목소리를 계속 낼 수 있는 정치 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비빌 언덕 하나 정도는 둬야 됩니다. 나와 함께 손잡고 싸워줄 수 있는 그 진보 정치를 옆에 하나는 둬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 가서 얘기할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바로 이겁니다. 자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 세력에 맞서서 노동과 분배의 가치, 이걸 중심으로 해서 노동자 민중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 정치 세력을 가야 된다. 이게 진보정치 시장이다. 라는 말씀으로 기나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거의 2시간 가까이 이제 강연을 경청해주신 오늘 참여자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이렇게 마치기는 아쉬우니까 한 10분 정도나마 그래도 현장에서 좀 질의응답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의응답 끝나고도 저희 이제 간단하게 장소 이동해서 식사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니 그 자리에서 좀 질문을 주셔도 좋고 이 자리에서 꼭 묻고 질문을 하고 가야겠다 하시는 분들께서 좀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디풀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편하게 이따가 뭐 편하게 그냥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질문하시는 건 더 좋고요. 네. 이걸 너무 꺼주면. 시간이 많지 않지만 혹시 현장에서 좀 질문해 주실 분은 네. 손 들어 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또 앞으로 저 진보 정치 미래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사실 이번 내년이 지선이고 그다음에 2028년이 총선입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진보정당 이제 제대로 된 진보정당이 원내로 다시 진입을 해야만 하는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만약에 원내로 들어가지 못하면 기존에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진보정당들은 사람들로부터 잊혀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대선에 정의당이 사실 이제 제가 대표가 됐을 때 작년에 대표가 됐는데요. 부채가 30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원외로 또 밀려나기도 했고 그러니까 대표를 거의 아무도 안 하려고 했죠. 근데 저도 이제 오르지 않고 싶은 무대였기는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저도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선에 나오게 된 것도 대선에 나가면 어마어마한 또 부채가 진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반대가 엄청 심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정말로 완전히 파산이다. 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반대도 굉장히 컸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후원금이 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지선과 총선을 거쳐서 여기서 돌파해 나가야 되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를 맞고 있는 거죠. 원래 구도는 이번 이제 대선에 공동 대응을 했잖아요. 이 성과를 가보고자 하는 게 원래 이제 사전에 협의된 내용이었는데 대선이 끝나고 나니까 사실 이제 각 당의 어떤 처해진 조건 또 단체들이 처해진 조건 이런 것 때문에 공동으로 그냥 그대로 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이제 공동 대응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모색 한편으로 하고 또 하나는 결국은 이제 지금 제가 어려운 지금 상황에 있는 분들의 손을 잡고 같이 이제 싸워주기도 하고 목소리 대변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활동들이 되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실제 실천 활동을 할 거냐를 좀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진보 정치가 저런 걸 하는구나 라는 것을 대중적으로 인식시키도록 하는 것, 이게 지금 고민 중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모색을 하면서 대선을 통해서 새롭게 그 진보 정치에 호감을 가지는 이 이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진보 정치로 유입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지역에서 현장 활동들이 굉장히 위축되고 사라져 버렸어요. 이걸 이제 풀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좀 더 다시 부활시키고 활성화시킬 거냐, 이런 식의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제 하나는 그 세계사적으로 원내에 있는 정당이 원외가 됐을 때, 진보 정당 중에 원내로 다시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어떻게 했냐? 그 원내로 밀려 나왔던 정당들이 다른 모습으로 뭔가 힘을 합치거나 이런 방식으로 다시 이제 진입을 한 경우는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을 잘 지금 보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질문을 하고 싶은 거죠. 이 지금 절체절명의 진보 정당들이 사실 위기에 처해져 있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런 정당들이 다 사라지면, 입술이 사라지면 이가 십입니다. 이런 이제 진보 정당을 살리기 위한 그 지원을, 지지를 저도 요청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럼 새로운 모습으로 어떤 식의 부분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진보 정당의 기치를 들어야 되는가? 과연 이제 그것을 조직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이제 실제 조직화 작업, 고민, 뭐 이런 것까지 같이 여러모로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원한 답변은 아닙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네. 혹시 또 마지막으로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지율이 낮게 나온 것은 사표 심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발전이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진보정당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 일반 시민들에게는 진보정당 하면 노동자의 권리만 대변하는 그런 외침의 어떤 그 단체, 정당 이렇게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좀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고 세력을 좀 확보하려면 지금 부동산 문제라든지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뭐 대학 간의 그 차별 문제, 수도 없는 그런 서민들의 아픈 곳을 긁어줄 그런 사안들이 많은데, 진보정당의 외침은 노동자의 권리 이런 것만 외치고, 뭐 최저임금 인상 이런 것도 사실은 최저임금을 올림으로 인해서 노동자 외에 다른 사람들은 상당히 불안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오히려 수익을 많이 가져가는 집단, 고액 연봉자나 고액 보수를 받아가는 그런 집단들의 어떤 자제를 유도하고 외쳐줘야 서민들이 조금 귀를 소깃하면서 진보정당의 미래를 좀 바라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견해를 여쭙습니다. 예. 네. 그렇죠. 너무 노동 얘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의제를 넓혀야 된다고 하는 지적 동의합니다. 그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
핵심적인 그 모순이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이제 부동산 문제, 자산 격차 이런 것을 이제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것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의제들 중에 노동의 문제를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지 않냐, 그런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를 생각하라. 그 다음에 또 한편에서는 이제 지금 그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기 해남에서부터 용인까지 송전탑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지역에서는 그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송전탑 대책위에 제가 이제 직접 소송 대리를 시작했어요. 소송 대리도 하고 지역민들에게 이 문제를 제대로 하려면 에너지 고속도로가 아니라 지산지소 방식으로 하자.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 산단이 만들어지게 하고,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자,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지나치게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지금 사회적으로 그 수도권 집중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소할 거냐 하는 문제도 고민을 합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매우 적극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여수산단에 가면 석유화학이 지금 거의 문을 닫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럼 지역의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라는 것도 사실 계속 이제 고민 중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일반 그 서민들이나 민생에서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천착해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최대한 이제 대안을 제시를 해보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진보 정치가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투쟁을 해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것까지 좀 고민을 하면서 지금 주신 말씀, 네, 잘 새겨서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이 좀 더 길면 좋겠지만 뒷자리 뒤풀이 장소 좀 이동해서 좀 말씀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2시간 동안 강연을 해주신 권영국 정의당 대표님, 그리고 2시간 동안 강연을 들으신 여러분 스스로께 박수 한번 보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소 이동 전에 이제 얼굴 촬영이 괜찮으신 분은 앞에 나오셔가지고 대표님하고 사진 촬영 한번 하고